김성수는 되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거냐를 놓고 제일 논쟁이 심한 그런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예요. 그래서 김성수는 오늘 설명은 그러니까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그러니까 공적도 있지만 과실도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김성수는 실제 전라북도 고창이 이제 고향인데 대지주예요. 대지주의 아들이어서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경성 방직 공장을 차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성 방직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경성 방직을 만들어갖고 돈을 이제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동아일보를 이제 요 앞에가 이제 동아일보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인수하게 돼요. 동아일보가 초창기에는 민족주의 그 신문이어가지고 조선의 아픔을 대변했던 대표적인 그런 신문 언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 이제 압력이 들어오니까 친일적인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어서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래서 한동안은 민족주의였지만 서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동아일보와 이제 조선일보가 경쟁하면서 서로 친일했던 걸 이제 한 칸씩 쓰기 시작했어요. 동아일보서 이제 조선일보가 친일했던 거 쓰니까 조선일보도 못 참아가지고 동아일보 친일했던 걸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친일한 게 너무 많거든. 두 사장이 모여서 그거 아이고야. 이제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 이 장소는 김성수는 일관되게 그래도 민족주의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경로를 밟았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랄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던 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했던 부분은 바로 그렇게 이제 그 기업에 성장시키고 두 번째로 이제 교육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 여기 잘 아시는 이제 보성 전문 이게 고려대학교 전문이고 중앙고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적인 부분이라면 과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지주인데 고창의 지주인데 1925년도에 그 고창의 소장농들이 너무 가혹한 소장료를 갖다가 그거 착취하니까 1925년에 화염병을 준비한 다음에 김성순이 집에 가가지고 그 화염병을 던져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피관인 거. 오늘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오늘. 네. 그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해 보면 일본의 지주들을 어떻게 불렀는군이 동태적 지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기업의 마인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지주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지주들은. 근데 이제 조선의 지주들은 정태적 지주. 소극적이고 그러는 거에 앞서가지 못하는. 그걸 이제 다르게 설명해 보면 유통 단계에서 이제 그 쌀을 이렇게 집적을 하면 팔잖아요. 이런 유통 관계에서 일본인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가의 쌀을 그렇게 쌀값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많이 받는데 조선인들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 차익이 남길 수가 없으니까 고율의 수장료. 그러니까 전체 열을 생산하면 7개를 가져가. 겨우 3알이 남아요. 3알. 그러니까 3알만 남아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주한테 다시 돈을 빌리고 고액의 또 그 이자를 갖다가 하니까 그 불만이 누적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못 버는 거 아니야? 지주들은 더해요. 러시아 그 지주들이 한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정착하잖아요.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만주와 이제 그렇게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환영해요. 외국관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밭 같은 거를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물을 끌어오는데 그러는 것들을 조선인들이 귀신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니? 버드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걸 다 잘라서 수로에다가 그걸 깔아가지고 물이 밖으로 못 새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끌어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만주 지역의 영토를 거의 다 옥타바, 그러니까 완전히 눈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오면 이제 거기에서도 소장료가 높아지고
가혹하게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김성수가 친일의 길을 걷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만큼, 재산이 있는 만큼 친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일본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김성수는 어떤 점에서 이제 그 친일자로 몰렸는 고하니 징병에 나가야 된다. 징병에 그걸 동원하기 위한 그런 연설. 그 다음에 일본의 비행기 거기에다 헌납. 그러니까 돈을 거기다 넣어서 일본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위안부 나가라고 선동하고, 그 모든 그런 거에 일본에 적극 앞장서 갖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나가서 죽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는 것들 열렬하게 연설하고 모든 조선 민중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그런 쪽으로 끌고 갔던, 그것이 이제 우리 친일에, 그러니까 일신상으로는 너무 편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독일이랄지 이런 지식인은 절대로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그런 지식인들은 다 일본에 협력하고 그렇게 선동하고 왜곡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 이제 그 양비론이랄지, 그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런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가 우리가 공과 사, 공하고 과 이렇게 평가를 하면 무난하게 설명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카무라와 협력하고 자기 일생을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김성수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김성수인데 그래도 부통령도 하고 우리 정치사에 그게 이제 제일 커다란 역할을 했죠. 민족 고대인데 고려대학교에 대한 질문은 이쪽에 있는데, 고려대학교 출신. 그 설치미술이 엄청. 네, 이건 이제 바람도 네, 미술 하나. 바람 부를 때마다 움직여가지고. 나무 좀 봐요. 엄청 저 안에가 되게 관리를 해가지고 엄청 잘.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역사가 깊으니까 다 가서 그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라고.